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그동안 한국 축구는 짝짝짝짝짝이었죠. 근데 오늘 새벽엔 쿡쿡쿡쿡쿡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리모컨 쿡 누르는 소리인데요. 열받아서 쿡 껐다가 궁금해서 다시 쿡 켰다가 더 열받아서 쿡 쿡쿡쿡쿡쿡. 네,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서 전략은 없고 오로지 스타 플레이어만 의존한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저는 똑같은 질문을 축구협회에도 하고 싶습니다. 국내 지도자를 양성할 전략은 없고 오로지 해외 스타 감독에게만 의존하는 것 아닌가요? 2월 7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을 설쳐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며칠 전 경동시장 방문한 거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꺼냈던 말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벅스는 사실 이 업계의 강자잖아요. 굉장히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곳이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죠. 이곳이 한 잔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정가로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그런 상생 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상생의 모델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라고요. 자, 시청자분들이 저 발언 듣고 저기서 지금 뭐가 어느 대목이 논란이라는 거지 이러실 것 같아요. 전현 평론가님.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중에 서민과 관련된 부분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금방 보셨듯이 스타벅스 매장이 서민들이 오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이 매장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동시장 내부에 있고 스타벅스 경동 1960점입니다. 이곳을 찾게 된 배경은 일단 네. 상생협력 모델을 시장 상인들과 도입한 곳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스타벅스 매장을 두고 서민들이 오고 그런 것은 아니다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 사이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나 서민인데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셔서 미안하다. 혹은 그래 서민인데 땡땡땡 매장, XX 매장 가야지 이런 말도 나오고요. 스벅, 즉 스타벅스를 줄여서 이제 보통 스벅이라고 스벅 많이 하잖아요. 합니다. 스벅이 2000년대 초반까지 진짜 비싸긴 했는데 20년을 기준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발언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곳이 의미는 있는 곳이라고 이제 앞서 설명드리면 뒤에 나오잖아요. 그 스타벅스점이 이 한 잔을 팔면 300원을 지역 이 상인들을 위해서 이 상인들 상생 발전을 위해서 300원씩 기부하는 그런 곳이라 의미가 있어서 왔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앞부분에 스타벅스가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발언이 갑자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아무래도 시기다 보니까 선거철이 코앞에 다가와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이제 상대방 발언을 받아들이면서 논란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번 스타벅스 발언과 관련해서도 기성 여야는 물론이고 네.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나온 신당까지도 이와 관련한 공식 논평을 냈는데 그래요? 일단 기존의 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대변인이 이젠 서민마저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 된 거냐, 언제부터 커피 한 잔 값이 서민을 가르는 기준이 된 거냐라고 비판했고 네. 개혁신당의 문성호 정책 대변인은 스타벅스가 허영의 아이콘이던 시절은 20년도 더 지난 오렌지족 시절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으로 집권 여당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정호 수석 대변인은 애초에 취지와 목적과는 무관하게 일부 발언만을 자른 꼬투리 잡기식 흠집내기가 난무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이 보실 때도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이 선을 넘어서 뭔가 지금 잠깐 실수를 한 거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경동시장을 찾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찾아서 사실 전통시장과 스타벅스는 조금 안 맞죠, 잘. 그 이미지 좀 자체가. 어울리진 않죠.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전 세계적인 지금 뭐 대형 유통 매체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여기가 그래도 이 전통시장의 경동시장과 상생하는 그런 모델이기에 이곳을 찾았다는 취지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는 서민은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서민 오지 마세요. 이런 취지로 해서 서민과 서민이 아닌 사람을 가르는 기준으로 지금 발언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 취지가 아니라 딱 그 부분만 딱 집어서 서민은 스타벅스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면서 약간 서민을 비하했다라고 하는 건 좀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좀 다소 좀 비약적인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코앞으로 이제 60일도 못 남았을 거예요. 60일 정도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각 상대당에서는요, 뭔가 공격의 빌미가 던져지면 그걸 막 이제 물어뜯는, 시체말로 물어뜯는 상황 같은데, 전혜연 평론가님, 그럼에도 혹시 아쉬운데, 물론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이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지 한 문장 그 표현 가지고 이거 너무 꼬집으면 조금 무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이 서민이란 용어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삼겹살이 너무 올라서 이제 서민들은 먹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렇게 크게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앵커님한테 어디 사세요? A 아파트에 삽니다. 그럼 제가 거기 서민 아파트네요? 라고 하면 기분이 묘하시겠죠. 그래서 이 서민이라는 말이 누군가를 행정적으로 가릴 때는 부득이하게 소득으로 가린다는 기준은 맞습니다. 그러나 네. 정치인이 서민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소위 말하는 그곳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스타벅스 매장 한번 가보시면은요. 네. 거기 9시부터 12시까지 혹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앉아있는 대다수가 취업 준비생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뭐야, 나는 공부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눈치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서민이 아니야? 라는 반발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용어를 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도 마저 듣고 요건 이제 얘기 마무리해 볼게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맞는 소리 했다, 맞는 말 했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진짜 서민 정서를 모르고 스타벅스의 전통시장 상생 노력의 꼬투리를 잡는 것은 그야말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으로 시비를 거는 격이다. 이러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햇살론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받기 위한 서민 자격이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다. 그런데 4인 가족이 요즘 물가에서 연소득 4,500만 원으로 생활하려면 매일 스타벅스에서 4,500원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이런 취지를 글을 적었단 말이에요. 네. 뭘 강조하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제 전혜연 평론가님이 지적했던 그 부분도 잘못됐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거를 또 굳이 또 나눠서 서민 자격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4,500원짜리 커피를 매일 사 먹기 어려우니까 결국 스타벅스는 서민이 가는 커피점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도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처럼 비판을 해도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 사용에 대해서 다소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야 된다. 이런 정도가 딱 적당하지. 이걸 그래서 스타벅스는 서민이 가는 데다 아닌 데다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이거는 지금 원래 지금 소위 말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려고 했던 본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가 다 소멸되고 뭉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대응에 조금 이 부분은 너무 예민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아마 예방주사 세게 한 대 맞은 격이 될 수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요. 선거가 임박할수록 앞으로 발언 하나하나에 좀 더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보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이 기사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최동석
박지윤 두 사람인 제목이 막 떡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 최동석, 박지훈 전 아나운서 부부가 네. 2009년에 결혼했거든요. 어허. 그리고 실화의 일남 일녀를 낳으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다복하게 사는 사랑꾼 부부라고 알려졌었는데 네, 이분이 최동석 전 아나운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작년 10월 달에 이분들이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아하.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최동석 전 아나운서가 네. 박지훈 씨에 대해서 뭔가 뭐 이게 폭로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의 SNS 게시물들을 계속 올려서 그랬었죠. 그것도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네. 한동안 좀 잠잠했었거든요. 아하. 이번에 최동석 전 아나운서가 또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어허. 뭐라고 올렸냐면 네. 이런 게시물이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할 거란 걸 알지만 연락을 차단했으니 이 방법밖에는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또 박지훈 씨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토로하는 듯한 아하. 그런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뭔가 그래서 확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지금 알콩달콩한 분위기 전혀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작심했다 그런 게 느껴지는데 대체 어떤 불만이길래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다는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저도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서 어허. 아주 상세히 읽어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최동석 씨가 최근에 생일을 앞둔 아들과 함께 아들의 생일 전날 그리고 전날 이렇게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 1박 2일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 박지윤 씨한테 아들을 다시 보낸 거죠. 네. 당시 최동석 씨의 집을 찾은 아들을 보니까 좀 기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행히도 엄마와 함께 병원도 다녀온 상태였고 네. 그리고 아들 생일 당일인 이제 4일 오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SNS를 통해서 최동석 씨가 조금 뜻밖의 이야기를 확인하게 돼요. 공항에서 박지윤 씨를 봤다라는 소식을 SNS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박지윤 씨가 아이들과 함께 서울에 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들 휴대전화는 꺼져 있고 그러니까 확인할 방법은 좀 없었겠죠. 네. 그리고 같은 날 밤 SNS에는 아이들 없이 혼자인 박지윤 씨의 사진이 올라왔던 겁니다. 최동석 씨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SNS 여기저기에서 올라오는 파티 사진들을 보았다. 와인잔을 기울이면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박지윤 씨의 개인 SNS를 보니까 네. 그 박지윤 씨의 개인 SNS에는 마치 아이들과 지금 함께 있는 것 같은 동영상이 올라왔다가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동석 씨는 박지윤 씨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꼭 가야만 했었나. 이젠 따지고 싶지도 않은데 가야 했다면 차라리 나한테 아이들을 좀 맡기고 갔으면 그럼 아픈 아들이 생일날에 엄마 아빠도 없이 남한테 맡겨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해당 게시물은 지워진 상태입니다. 허허. 지금 최동석 씨가 지금 물론 이혼 조정 신청입니다. 뭐 이혼 단계에 지금 뭐 접어들었는데 아직 이혼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최동석 전 남편 최동석 전 아나운서가 이걸 글만 올린 게 아니라 사진까지 올리면서 지금 아이와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부인인 박지윤 씨가 어느 행사장에 있더라. 그 사진을 같이 올린 거예요.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최동석 씨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픈 아이를 두고 그 행사를 가냐 이걸 지금 따지고 싶은 것 같은데 혹시 박지윤 씨가 나름 사정이 있었을까요? 네, 이 보도 이후에 이제 박지윤 씨 소속사 측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박지윤 씨가 참석한 파티는 자선 행사 성격이 있었다는 것이고 미리 잡혀진 스케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유기동물 구조, 치료, 입양 지원을 위한 자선 행사의 성격이다. 여기에 이제 참여자들이 낸 식사나 와인 그리고 경매 수익금을 모두 유기동물 보호소에 기부할 예정이라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리 잡혀있던 스케줄이었다. 그러면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자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최동석 씨는 또 입장 냈을까요? 근데 최동석 씨는 이런 박지윤 씨 소속사 측 입장에 대해서 더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그래 파티가 아니라 행사라고요. 알겠습니다. 행사로 바꿀게요 하고 이제 행사로 바꾸고 네. 본인의 게시물을 아. 그다음에 행사가 미리 잡혀 있었으니까 그랬다고요. 아들 생일은 1년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1년 전에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동석 씨 생각으로는
굳이 그 행사를 아들 생일날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느냐 하나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행사라 잡혀서 어쩔 수 없었다면 그러면 아빠인 본인에게 아이를 맡기고 가도 되지 않았었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더 이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야, 지금 두 사람의 분위기가 아주 한랭전선인데, 아니 그렇다면 전혜연 평론가님, 박지훈 씨는 그럼 아들 생일을 전혀 안 챙겨준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시점상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아들의 생일은 지난 4일이었는데 그에 앞서서 지난 1일 이 아나운서가 직접 박지훈 씨가 생일상도 차리고 아들과 친구들과 그 친구들의 부모님까지 초대해서 생일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일단 생일 파티는 직접 치러준 거고요. 네. 그리고 아들의 생일은 지난 3일에는 네. 아이가 이제 미역국 미리 먹고 싶다라고 해서 네. 쫓기듯 밥상을 차려줬다. 쪽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생일 파티도 미리 열어줬고 미역국도 하루 전에 미역국은 끓여주고? 그 전날 끓여주고 아.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나름 엄마로서 지금 SNS에 올린 걸 보면 엄마로서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은데 지금 백성 변호사님 이런 상황이 지금 시청자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어. 아니 왜 이런 집안 사정이 공개적으로 지금 나와서 옥신각신하고 지금 시청자가 혹시 궁금하지도 않은 걸 알아야 되는 상황까지 하는 거. 그리고 두 사람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그게 제일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일단은 아까 그 생일 뭐 파티를 해줬던 거는 생일 당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동석 씨는 이거보다는 생일 당일날 아픈 아들을 왜 놓고 왔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문제는 이 두 분이 지금 현재 이혼 조정 신청을 해서 이혼 조정 과정 중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게 이 아이들의 양육권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최동석 씨가 SNS에도 뭐 임시 양육자 그러니까 이혼 조정, 이혼 소송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양육자가 지정이 안 된 상태로 되면 굉장히 좀 아이들의 또 복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시 양육자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시 양육자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면접 교섭 그러니까 아이들을 언제 뭐 얼마나 뭐 이런 그 횟수나 방법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조정기일의 재판장이 일단은 뭐 계속 아이를 안 보여줬다고 하니까 석 달 동안 네. 보여주라는 그런 판사님 말씀 덕분에 얼마 전에 몇 주 전 처음 아이들이 집으로 왔다 이런 얘기를 또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박지훈 씨와 최동석 씨가 지금 아이 양육권 문제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아이의 생일에 또 뭐 아이가 아프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니 그럼 이거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최동석 씨가 또 SNS에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럼 본질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다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손정혜 변호사님, 최동석 씨는 박지훈 씨와 이혼을 하겠다 발표한 이후에 그러면 그 아들을 자주 보진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이 큰 쟁점인 사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1일 날 SNS를 통해서 어제 드디어 아이들이 집에 왔다. 애들을 제대로 만난 게 2달 반이 훌쩍 넘는다. 이런 글이 올라왔었는데 즉 2달 반 동안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쪽 당사자가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을 통해서 사전처분 결정으로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네. 양육권 소송이 대립되는 사건에서는요. 아이를 현재 내가 데리고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든 아빠든 내가 데리고 있던 자녀를 혹시 아빠한테 보냈다가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거나 돌려보내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안 보여주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아빠를 만날 권리, 엄마를 만날 권리는 천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지난 조정기일에도 판사님이 아이 보여주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보게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난 4일에는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매일 살부면서 자던 녀석을 왜 내 맘대로 못 본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온전하게 함께할 날을 기다린다. 즉 지금 박지훈 씨에 대한 공격이나 어떤 비판적인 글은 이어지지만 아이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같이 하고 싶다는 의지는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지훈 씨와 최동석 씨의 조정 신청 단계에서 어떤 쟁점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아이들을 누가 키울 것인지는 이 부부에게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물론 남의 집 상황에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너무 쉽게 얘기해서도 안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최동석 씨와 박지훈 씨가 이혼하기로 지금 결심을 한 이상 뭐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서 뭔가 진행은 되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아이가 상처받는 일은 정말 없기를 제3자인 저희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그동안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모습이 뭐 나올 때마다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굉장히 특이하고 새로운 모습이라는데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머나. 자영업자들과 함께 진행한 지역 상생 행사에서 네. 직접 무대에 올라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이 노래를 부른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저 모습이에요? 확인이 됩니다. 어허. 이 행사가 맛제주, 그러니까 맛있는 제주 만들기 프로젝트 행사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호텔 신라 측이 영세 식당의 재기를 지원하는 호텔 신라의 어떤 대표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보시면 그래요? 되겠는데 평소 이부진 사장이 이 행사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 외에도요. 네. 이부진 사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뭐 팔짱을 끼는 모습이라든지 어머. 아주 살갑게 이야기를 네. 나누기도 하고 네. 또 그 자영업자분들에게 선물한 그 선물 내용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 그래요? 보니까요. 식당주 가족들에게는 신라 호텔 투숙권을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대박 사건. 어머 저건가 어머 네. 저건가 봐요. 어머. 신라 호텔 제주 신라 호텔 투숙을 지원하고 한우 선물 세트, 순금 5돈 그리고 기념패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나. 그날 현장에 대박 사건 때마침 이분이 같이 계셨대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이분을 통해서 그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뭐 오실지 안 오실지 몰랐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다들 뭐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따뜻하게 손잡아 주실 때는 막 양배하고 저 막 나오라 그러고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 하시고 저한테 아들 얘기도 많이 하시고 모든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다고 그 식당 사장님들이 거의 언니처럼 막 이모처럼 따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끝에 여행 시간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이제 뭐 노래 부르고 하는데 이제 사장님 뭐 이부진 사장님 막 노래 부르려고 하니까 부른 거죠. 뭐 너무너무 뭐 뜨거웠죠. 약간 목소리가 좀 가느다란 편이셔서 예쁘게 부르는 편이에요. 어머 대박 사건. 저희 뉴스파이터에도 출연하셨던 윤영미 아나운서님인데 어머 진짜 같이 사진도 찍고 대박 사건 전염병은 진짜 저런 일이 있었나 봐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윤영미 아나운서 이날 행사에 강사로 참석을 했는데 또 이부진 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당시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잘 전해줬습니다. 일단 어허. 굉장히 따뜻한 모습이었고 네. 배려심이 겹다. 그래서 이부진 사장이 팬이 됐다. 이렇게 개인의 심경을 밝혔고요. 네. 또 뉴스파이터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상인들하고 굉장히 정을 나누는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뭐 아들 어때요, 딸 어때요, 가정사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이날 이부진 사장과 상인들 사이에서는 가족들 얘기도 오갔고 그래요? 또 아들과 관련된 대화를 윤영민 아나운서와 이부진 사장이 나눴다고 하는데요. 네. 참고로 제가 예전에 그 뉴스를 봤습니다. 이부진 사장이 주주총회 나왔는데 발에 깁스를 했는데 그 깁스에 엄마 사랑해라는 아들의 글씨가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아마 두 분이 아들 얘기로 좀 소탈하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상인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또 존경심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훈훈한 미담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런가 하면 늘 가는 곳마다 화제를 몰고 다니는 지금 이 남매 오빠 이재용 회장은 어떤 모습 때문에 눈길을 끈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재용 회장이 네. 어제 화제가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어제 오후에 서울 김포공항에서 해외 출장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허. 이게 왜 화제냐면 네. 그동안 이재용 회장이 재판을 받았거든요. 아. 그 재판에 그 보도에 따르면 96번 출석했다고 합니다. 어허. 계속 재판 출석을 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원거리 해외 출장을 가기가 어려웠다는 그렇네요. 거죠. 그동안 좀 이렇게 특별한 그 기회가 있을 때만 해외에 나갔었는데 네. 요번에 이재용 회장이 그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아하.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해외에 이번에 이제 일상적인 출장이 가능해졌는데 어딜 갈 것인가 네. 관심사였었는데 요번에 포착이 딱 된 겁니다. 아하. 요번에 가는 곳이 UAE의 수도 아부다비인데 거기를 일단 갔다가 중동을 전체적으로 이제 돌 것으로 보이고 네. 당장 현안이 뭐 원자력 발전소, 네옴시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챙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 모습에서요. 지금 많은 그 예리한 분들이 네티즌 분들이 그냥
이재용 회장이 셔츠에 패딩 조끼를 입은 줄 알았더니 저게 정장 수트 위에 입었더라고요. 네, 수트 위에 지금 패딩 조끼를 입은 것 같은데 오. 네, 이재용 회장이 뭔가 저렇게 출장룩이나 어딘가에 뭐 나타나서 무슨 옷을 입으면 그 옷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 옷 뭐야? 그리고 찾기 시작해서 다 순식간에 완판되는 거예요? 고민한다고 하는데 어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에는 정장을 입었는데 겉에는 저 패딩 조끼를 입었는데요. 저게 이 삼성 물산 계열의 고급 골프웨어 브랜드의 2024년 신상이랍니다. 그래요. 지금 가격이 한 99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역시나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품절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물론 뭐 99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의 뭐 조끼긴 하지만 이재용 회장이 입으면 99만 원이 과연 비싼 걸까? 아, 저렴한 걸 입었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입었다면 완판을 불러일으키는 남매의 패션은 예전부터 좀 화제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재벌들은 무엇을 입나 올드머니 룩 이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용, 이부진 이 남매의 패션이 오히려 더 그걸 참 증폭시킨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보니까요. 이재용 회장이 2022년에 출장길에 올랐을 때도 그때 입었던 옷이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요? 국내 브랜드 43만 원짜리 패딩 조끼였습니다. 아하. 이 역시 저건가 하루 봐요. 만에 완판이 됐어요. 오. 그리고 그 전에도요. 130만 원대 해외 브랜드 패딩 그리고 10만 원대 신발 2,300원짜리 립밤. 참 가격대가 다양하죠. 여러 아이템들이 정말 이재용 회장이 입었다는 것만으로 품절 대란을 저 립밤인가 봐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처음에 이쑤시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이렇게 살살 네. 립밤을 바르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고 네. 또 이부진 사장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입니다. 행사장에 참석을 하면서 그때 들었던 가방 와 무엇을 들었을까 사람들이 찾아봤어요. 네. 보니까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약 199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저 가방인가 봐. 네, 이 가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착용한 이후로 그러니까 2주간 판매량을 보니까 그 직전 2주 대비해서 약 1000%가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죠. 그러네요. 그 외에도 뭐 지난달 4일에는 국내 디자이너의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데 그게 또 10만 원대의 투피스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화제가 됐습니다. 야, 진짜 남매가요. 남매분들이 뭐 사용했다 하면, 걸쳤다 하면 그 자체가 완판되는데 뭐 이걸 탓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적 공헌 활동 잘 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온기를 더 넣어주는 그런 활동으로 더 눈길을 끌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전유진의 자리를 빼앗아라. 아니 이건 뭐 미션 같기도 합니다. 김효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트로트 한일전 국가대표 탑 3분을 향한 대망의 결승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야. 쟁쟁한 현역 가수들 중에서 막내 라인의 전유진 양이 준결승에서 1위를 차지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결승전을 보니까요. 무조건 1등을 차지해야 지켜야만 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1등의 자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왕좌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키려는 자와 밀어내려는 어머나. 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야. 어떤 무대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세상에네. 아, 윤수연, 그냥 이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이제 뭐 보면은 에너지를 받게 된다, 저절로 즐거워진다, 흥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셔서요. 저는 흥폭주 기관차라는 닉네임과 더불어서 뭔가 K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무대 아주 야무지게 재밌게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름판이 열린다 징소리가 울린다 동서남북 방방곡곡 팔도장사 다 모인다 배지기 들어간다 몸이 머리 파라 으그라 차차 으그라 샤샤 땅이 흔든다 천명만세 백구만세 천하장사만 만세
대박 사건 그냥 에너지가 폭발을 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윤수현 씨가 결승전에 자신의 장기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윤수현 씨 별명이 흥폭주 기관차거든요. 딱 그 별명답게 와. 흥을 폭발시키는 네. 그런 무대를 선보인 것이고 네. 이런 무대에서 그 대중의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울리거나 흥을 폭발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흥을 폭발시킬 때 아주 파워 넘치는 무대로 네. 폭발시키며 이제 점수를 많이 받는데 네. 딱 그런 무대를 선보인 것이고 네. 원래 본인의 장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승전에는 새로운 시도, 위험한 시도 이런 것보다는 원래 자기가 잘하던 거를 그대로 베스트로 선보이는 게 네. 가장 유리한 길이기도 한데 이렇게 자기한테 딱 맞는 무대를 선보이니까 마스터들이 이제까지 무대 중 가장 좋았다 야하. 이렇게 호평을 보내기도 했고 근데 한편으로 서른도 씨는 네. 이제는 윤선 씨가 보여주지 않았던 색다른 것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잘하는 걸 잘하는 게 제일 네. 좋고 근데 색다른 걸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야. 하면 그때는 또 색다른 걸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네. 다음 주에 과연 윤수현 씨가 뭐를 선택할지 야. 그런 또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저 쌀까마도 막 드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저 전설의 고향에서 보는 그런 쌀까마잖아요. 저런 요즘 쌀까마 보기 힘든데 어쨌든 근데 앞서 보니까 진짜 손정임에서 이 객석분들이 기립박수까지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네, 이번 결승전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점수 배점이 굉장히 큽니다. 이 판전단 점수가 1100점이에요. 와. 그러니까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1100점 가까운 점수를 얻어야만 이 왕자 자리에 쓸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윤선 씨가 무대에 앞서서는 이미 이제 맏언니 김양 씨가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 왕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 윤수현 씨가 이 자리를 과연 뺏을 수 있었는지 같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 호응도 어떡해. 관객분들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보다 5점만 적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연 윤수현 씨가 김양 649점 기록을 넘어서 1위 자리에 올라설지 과연 총점 1100점 중에서 몇 점을 확보했을지 윤수현 씨의 점수 보여주세요. 가자! 814. 내 자리 주고 갈게. 나 또 따라갈 것 같은데. 언니. 갈게 언니. 즐길 수 있을 때 좀 여기 더 즐기다 가야겠다. 어머 진짜 저희는 그냥 표현만 왕좌 그런 줄 알았더니 진짜 여왕이 앉는 그 자리 왕좌가 마련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면 김묘성 기자님 윤수현 씨 저 자리에 쭉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럴까요, 과연? 1100점 중에서 649점을 받았던 김양을 제치고 814점을 받으면서 저 왕좌를 차지한 윤수현 씨. 아하. 저 자리를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하는데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뒤에도 정말 쟁쟁한 현역 가수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이고. 특히나 네. 주옥 같은 명곡을 부르면서 모두의 귀를 호강시켜주고 있는 명품 디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누군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하하 네. 10년 동안 매니저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의 1집 앨범을 작곡하시기도 하고요. 바로 이분입니다. 저희 친언니 박혜연. 그러니까 새벽에 나 리포터 했을 때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지방 가서 언니는 언제 이게 시간이 끝나는지도 모르게 그냥 막연하게 기다렸잖아, 나는 늘. 너가 지금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게 난 너무너무 진짜 행복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날이 생각이 나요. 그날의 아픈 기억에 나를 잠 못 들었지. 그날처럼 비가 내리며 같이 잤던 그 찻집 그 자리에 넌 지금 어디 있나. 정녕 어디에 있나. 간 곳은 얼마나
제가 뭐 다른 뜻은 없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박혜신 씨는 경연 때마다 그 무대 때마다 진짜 사람을 이렇게 빨아들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리고 여운도 많이 남고요. 네. 저도 어제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네. 그동안에 계속 좋았는데 어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거든요. 네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런 분이 왜 16년 동안 무명을 했어요. 저도 사실 이 현역광전에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우리 처음에 영상 초기에 저분은 누구야 하고 다른 분이 나왔는데 친언입니다. 친언인데 완전 무명 때부터 아까 작사 작곡도 해주고 매니저 일도 하고 정말 뭐 첫 앨범 뭐 작사 작곡까지도 하고 막 그랬다고 막 세상에. 얘기 나오면서 그때는 정말 그 작은 기회 하나 잡으려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랬죠. 이 현역광 때문에 이제 다 알죠. 박혜진 씨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16년에 내공을 다 담아서 필살기로 선택했던 결승전의 선곡이 조금 전에 개은숙의 비의 초상이었는데 정말 필살기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앞서 윤수연 씨 무대도 보고 지금 박혜신 씨 무대도 봤는데 전효연 평은 딱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제는 결승전답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들고 나왔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습니다. 윤수연 씨 흥폭주 기관차라고 하는데 아까 천하장사 만만세 할 때 명절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아요. 네. 가족들끼리 환하게 웃는 무대가 생각이 났다면 박혜신 씨의 무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날 것 같은 정말 너무 애절한 노래를 해주셨고 네. 언니와의 또 사연을 얘기하셨는지 그러니까요.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그런데 윤수연 씨가 무려 814점을 받았거든요. 와. 박혜신 씨는 네. 엄청난 점수 어머나? 880점을 받으며 1위에 올랐는데 와. 선배 가수들의 극찬도 이어졌습니다. 남진 씨가 뭐라고 했냐? 연륜은 무시 못한다. 엄지손가락 척 들었다고 하는데 16년의 경험 충분히 잘 살린 것 같고요. 네. 박현민 씨는 일본 국가대표들하고 겨루려면 정말 에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박혜신 카드 필요하다. 야. 이렇게 또 칭찬을 했습니다. 야, 연예인 평가단에서도 이런 극찬이 나왔는데 아니 그러면 보세요. 윤수연 씨를 지금 박혜신 씨가 밀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쭉 저 왕좌에 앉고 끝난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아니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였죠? 전유진 자리를 빼앗아라 였잖아요. 어허. 전유진 양은요 지금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몇 주째 온라인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연곡 다시 듣기에서는 개인 통상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 준결승전에서는 1위를 차지했잖아요. 아하. 정말 만만치 않은 10대 현역인데 네. 이런 유진 양의 독주가 계속될 수 있었을지 아니면은 1등 자리를 내어줬을지 아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거기에 맞는 무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압박? 연습을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금방 우울해지고 자괴감 들고 제 스스로도 좀 서투른 것 같아요, 아직. 814, 855, 880. 너무 떨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안 떨려. 나는 안 떨린다고. 난 하나도 안 떨려요. 그냥 욕심 없이 제 스스로도 만족하는 무대를 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통나무 집 창가에 아이고, 잘한다.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아니 웬만큼 잘하면 보통 박수를 치기 마련인데 경연이 끝난 뒤에 하재근 평론가님 박수조차 치지 못하고 미동조차 못할 정도로 숨죽이고 봤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전유진 양의 목소리의 매력, 가창력의 매력이 10분 발휘가 됐는데 어제 뭐 어디서 어떤 그 연예인 평가위원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살아생전에 이런 목소리의 주인공을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다. 정도예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유진 양의 목소리가 정말 노래를 깨끗하고 정확하고 청아하게 부르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감성 표현을 해서 원래 그게 전유진 양의 그 굉장히 큰 강점이었었거든요. 현역강 들어와서 그 강점뿐만이 아니라 흥이 넘치는 무대 이런 것까지도 소화하면서 더 이제 전유진 양의 음악적으로 폭이 넓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역시 이제 결승전 무대가 되니까 본인의 원래 강점, 그 청아한 가창에 뛰어난 감성 표현 그걸 들고 나온 것 같고 워낙에 잘한 거예요. 그걸 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어제 전유진 양이 지금은 노래를 이렇게 청아하고 정확하게 부르지만 나이를 먹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이러다 보면 기교가 늘어나고 조금씩 변할 수도 있다. 절대로 변하지 마라. 목소리 변화 금지령. 이대로 박제해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린 나이지만 이미 거의 완성형 무대에 가깝게 다가가지 않았나. 그런 어떤 전유진 양이 이제는 이 현역강을 통해서 그야말로 기존의 가능성이었다면 이제는 여성 어떤 가요 퀸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포항 돌고래라는 애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포항의 자랑, 포항의 명물인 전유진 양. 하지만 평가는 경연은 끝났고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과연 어떤 평가 1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진 씨가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되면 이렇게 엄마 마음으로 보게 돼요. 우리 유진이가 얼마나 숨어서 울면서 이렇게 매 무대를 이렇게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엄마 마음으로 약간 울컥한 거예요, 제가. 그냥 유진이가 노래를 하면 그냥 순간순간 울컥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유진이의 힘이 아닐까. 아이고 마음이 좀 힘들었나 봐. 현재 박혜신 씨의 점수가 무려 880점.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될까요? 아니 저 질 것 같아요. 결과 보여주세요. 가자! 902점에 100점 추가합니다. 와우! 1002점. 1위 자리는 전유진 양이 차지합니다. 1위의 영광을 즐겨라. 뭐야 이거 완전 편하네. 대박 사건입니다. 902점에 가산점 100 얹어서 1002점. 진짜로 아직도 1위자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해되는 전유진 자리를 빼앗아라.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결승 2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거센 반격들이 이어질지 그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요. 김치냉장고도 언제 불날지 모른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가정에서든 식당에서든 김치냉장고 한두 대씩은 좀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네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후에 부엌에 가셔서 김치냉장고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머나? 어떤 위험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부부가 살던 아파트 내부가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세상에. 집안을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새까매진 김치 냉장고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이 불로 아내는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네, 그리고 이번에는 춘천의 한 단독주택이거든요. 연기가 가득하고 시뻘건 불길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불로 90대 노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떡해요,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화재 두 건을 보여드렸는데 아니 근데 이 화재가 김치 냉장고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달 30일에 부산 학장동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고 그다음에 지난달 21일에 춘천 동래면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 두 화재의 원인이 바로 그 김치 냉장고라는 겁니다. 어머나? 김치 냉장고인데 그냥 김치 냉장고가 아니라 위니아 딤체 같은 모델 김치 냉장고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냉장고냐면 딤체에서
2005년 9월 달 이전에 만들어진 구형 김치냉장고가 문제라고 하는 건데 네. 방금 소개해드린 화재 사건도 2003년 10월 달 제조, 2002년 말 제조 그런 김치냉장고였다고 합니다. 아하. 이렇게 2005년 9월 이전에 만들어진 김치냉장고의 경우에는 일부 부품이 노후화하면서 합선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해당 모델 김치냉장고를 집에 가지고 계신다면 이게 자칫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머나,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 내용을 들으시고도 지금 믿기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머, 진짜란 말이야? 근데 실제 이 화재 사고를 겪은 분들은 얼마나 지금 황망하고 지금 당황스러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그 뒷부분에서 연기가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불꽃도 이제 조금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제 저 냉장고를 밖으로 어렵게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불을 끄려고 하는데 흥 하고는 이제 이 천장으로부터 비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지금 너무 참담하고 향후에 엄마가 받을 트라우마라든지 저희가 같이 겪고 나가야 될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지금 얼마나 지금 충격이 컸으면 보세요. 피해자분 지금 울먹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누가 김치 냉장고에서 화재 폭발할 것까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현 평론가님. 예, 그래서 김치냉장고 오래된 모델 쓰고 계시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김치냉장고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델 412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20년, 이미 4년 전에 자발적 리콜, 즉 회사에서 이것을 회수를 해서 교환해 주거나 수리해 주거나 보상해 주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네.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10,000대가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데 네? 아마도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델명이나 이런 거 자세히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모델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끼리만 사용하시면서 잘 확인을 안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반드시 리콜 또 AS를 신청하셔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노후된 부품을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AS 기간 중에는 출장 및 수리비 모두 무료인데 이 기간을 넘겨서 계속 갖고 있다가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보상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어르신들이건 있는 가정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어르신들만 사셔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 네. 있거든요. 자녀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2005년 9월 이전이면 어림잡아도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된 지금 김치 냉장고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1만 대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그동안 왜냐면 우리가 살 때 저희 주소가 여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또 이사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은 내가 쓰고 있는, 우리 집에 쓰고 있는 김치 냉장고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일단은 그 확인하는 절차를 좀 알려드리면, 위니아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뭐로 확인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저 제품에 붙어 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럼 저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스티커에 모델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명, DD, 슬래시 땡땡땡땡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저거를 쳐보면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 일단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산 날짜입니다. 네. 저 보면 제조 기간, 이런 게 저 맨 밑에 보면 2002년 10월 28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제조 번호 바로 밑에. 저 스티커에 다 붙어 있나 네, 봐요. 그러면 저 두 개를 보면 일단은 이거 쓰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일단 사용 중단을 하시고, 바로 위니아 홈페이지나 아니면 고객 상담실에 전화를 하시고 리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쉽게 정리하면 2005년 9월 이전에 만들어진 생산 뚜껑형 모델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그렇다면 언제 불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 집 나겠어 설마 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세상에. 사용 중단하고 최대한 빨리 제조사에 신고하셔서 최대한 빨리 리콜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제품, 이 김치냉장고 모델을 쓰고 계신 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리콜 대상이라는 김치냉장고 사진을 보니까 저희 부모님 댁에도 같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구매한 지가 벌써 20년 더 됐더라고요. 너무 불안해서 이번 설날에 가면 제가 리콜 신청부터 해야겠어요. 어머, 지금 이 댁은
딱 그 제품이에요. 20년, 2005년 9월 전에 산 거란 말이에요. 20년 더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1만 대, 전국적으로 1만 대라는 거예요, 지금 2만 대만이 아니에요, 지금. 네, 걱정되는 수준인데요. 그런데도 위니아 측에서는 20년이 넘은 제품인데다가 직영 대리점으로 산 것은 추적이 가능하지만 그 외 장소에서 사신 경우에는 누가 샀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또 대부분이 60대 넘은 고령층인 것도 문제인데요. 20년이 지났고 노인자분들이 이걸 또 확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조금 답답한 상황인데 더군다나 20년 전에는 010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016, 070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락처가 달라져서 또 연락이 아이고. 닿지 않는 소비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사실 누가 사고 팔았는지의 기록이라도 남는데 김치 냉장고를 중고로 거래한 경우에는 또 기록이 남지 않는 문제도 아하, 있는 네. 것이고요. AS 신청해야 이제 수리를 할 수 있는 구조니까 네. 집에 가서 김치 냉장고 어디 건지 몇 네. 년도 건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설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친지들 모이면요, 일단 세배 드린 다음에 반드시 김치냉장고에 달려가서 제품 제조기간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